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로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없죠. 예, 네, 그죠? 없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예. 거거든요. 예. 네,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도 뭘까요? 유일무이하겠죠. 네, 유일무이한 존재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 저는 조선의교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역할 좀 치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쉽고 행복한 부모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 대변인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네.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네. 언론이나 이렇게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예.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 삶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뭐 분명한 어떤 그런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제 비교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유럽의 학부모들과 우리나라들의 학부모들의 삶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4시간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지옥과 천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뭔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험난한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걸 그러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가 되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교육적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대신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수학 학원을 보낸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수학 학원을 보낼 때 아이 진도를 정할 때요. 네, 학교 진도를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는 교육 과정이 있고 수학은 말 그대로 체계적인 개통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진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죠? 남들보다 앞서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행이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네.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한참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할 때와는 다르겠지만 다른 마음가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정말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드시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네.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갖는 책임감 이런 게 너무 크죠. 저는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학교가.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교육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과 학교가 있습니다. 반가워. 또 하나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교장은 엄마, 교감도 엄마, 교무부장도 엄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가정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종의 시간표가 있죠. 아이들의 시간표.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표 중에서 학교 시간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학교죠. 분명히 엄마가 짠 시간표대로 아이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엄마 한 명 한 명은 다 한 해의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너무 안타깝다. 일반 학교, 방과후 학교, 엄마가 모든 엄마 것을 학교. 엄마 학교가 있다. 뭐 이제 내년 대선 국면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솔직한 심정은 실사구시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실사구시요. 이런 실정을 알고 있나? 실태가 근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점점 더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더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간극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뭐 그 출발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에서 찾습니다. 역사에서요. 왜냐하면 그 대치동이라는 곳이 특이한 곳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사교육 1번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교육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문학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요. 사실은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압구정, 청담동, 그 친다동 여기에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강북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따로따로 살죠. 집단 구역화되어 있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입주과외 같은 것들 이렇게 보통 이제 고급 사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밀집된 거예요. 예, 넘어왔죠. 예, 한국에서. 밀집돼서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룹과외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룹과외가 체계화되면서 전문학원으로 발전되는데 강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이쪽은요 네. 학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른 상권으로 그렇죠, 채워져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반포 쪽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즈음에 대치동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 공간이 많이 생겼죠. 음.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비극일 수 있어요. 뭘까요? 뭐냐? 예. 중산층과 상류층이 만난 거예요. 아, 거기서요. 대치동에서. 네, 그렇죠. 상류층들은요 쓰다 남는 돈을 사교육비로 쓰는 사람입니다. 남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산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쪼개서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타깝게도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나이라는 질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학년이라는 질서가 있죠. 학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기 교육이 나이라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영학습이 학년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겁니다. 편집장이 만약에 운전하시고요. 도로에 나가면 최소한의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죠. 분명히 신호등을 지킬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무도 신호등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있을까요? 쓰다 남는 돈을 쓰는 상류층이 있는 거예요. 상류층이 분리돼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독일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독일에도 상류층이 있거든요. 네. 독일의 상류층의 사교육 실태는 우리 못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태워서 영국으로 과외 보낸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네. 근데 독일 사교육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예. 상류층이 무슨 짓을 하던 공교육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뭘까요? 학교와 함께 가는 중산층의 학부 문화가 탄탄하게 잡혀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르치고 나서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판정을 내리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당신 자녀는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직업교육 시키세요. 그럼 마이스터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불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난리 나죠. 불안감은 부모의 진심이 아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상류층이 소위 무한경쟁, 사교육 무한경쟁을 시작했고 그것이 독특한 대치동 문화를 통해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운전하고 있는데 모두가 미친 듯이 뭘까요? 나를 추월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뒤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죠. 엄청 불안하죠. 편집장님은 어떠세요? 사람이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후회도 남고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죠. 많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엄마다 보니까 엄마 주변 엄마들을 보면은 불안감이 압도하는 그렇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사교육의 용도가 명확한 것 같거든요. 용도가요. 부모님의 불안감을 달래는 신경 안정제다. 저는 거기에 요즘에 하나 더 붙여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돌봄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예, 예. 사실 예전에요. 인류 역사에서 최근까지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애를 예. 낳을 수 있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애 낳는 걸로 역할을 다 한 거고요. 애는 누가 키웠을까요? 마을이 키우죠. 그렇죠. 가족이 키우고. 대가족, 대가족이니까. 마을, 예.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음. 그게 전통적 육아 방식이었어요. 애를 낳은 엄마 아빠는 또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밭에서 일하다가 애 네. 낳고 또 일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전설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던 거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세대가 뭐냐? 바로 공동체의 지혜와 어른들의 안내 없이 모든 엄마, 아빠. 책임을 제가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엄마 아빠 특히 그 중에 엄마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우는 최초의 세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엄마가 개인기를 부리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탑재해야 되는 거네요. 엄마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중요해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개인기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 마음의 성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분석해 보고 싶거든요. 어떤 성분이 가장 강할까? 저는 소비심리라고 봐요. 소비심리. 네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지금은 공동체 지원이나 어른들의 안내 이런 거 없이 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되는 그 소비. 그렇죠. 그리고 이 소비를 하다 보면 이제 경쟁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죠.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꾸 대치동이 보이거든요. 대치동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네, 네. 입시 컨설턴트 역할도 하시고 다양하게. 뒷골목도 다 알죠, 얘가. 그러시죠. 네. 그때 박보살로 통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치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네. 성공 신화가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대치동의 신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은요. 예. 효용 가치가 있죠, 이게. 일단 부모님도 자라가고 싶고. 어. 학원은 당연히 뭘까요? 우려먹을 때가 많아요. 엄청난 홍보 효과죠. 당연히 학교도 뭘까요?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 금방 10명,
대치동처럼 보이는 게 대치동의 신화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치동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눈물. 제가 사실 그 눈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대치동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대치동은 정말 많은 실패 사례의 무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전사자의 희생 속에서 몇몇 꼽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곳이거든요. 전사자가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되죠. 아, 둘 다. 탈탈 털리고 나는. 아,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가 이제 있는데 성공 사례의 분포와 개인의 성공 확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공 사례 분포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입시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역 효과가 있죠. 강남 효과. 두 번째가 학교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영재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학교 효과가 있고요. 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모 효과가 있죠. 그리고 부모 효과는 주로 사교육 효과를 통해 드러나죠. 이 네 가지가 보통 거론되는 건데요. 이거는 확률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남은 네네.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게 학생 효과입니다. 아, 학생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부족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보면은요. 어디에 부자가 많을까요? 강남이 많겠죠. 그렇죠. 그건 성공 확률의 분포가 강남이 많은 것 뿐이에요. 지역의 특성일 뿐이에요. 네. 그렇지만 강북에는 부자가 없나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사회적 의미가 있는 논의긴 해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어떤 지역 효과, 계층 효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뭘까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가 되려면 뭘까요? 거기에 맞는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패착, 지역 효과를 보고 학교 효과를 보고 몰려가죠. 그렇죠. 그건 뭘까요? 학군이 중요하다. 그 학교와 지역의 확률일 뿐이에요. 내 아이가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치동에 있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줄 서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패전 처리 전문 상담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이 친구 통 먹고 보내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미 지쳐 있어.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제 말대로 돼요. 거의 100%가 진짜. 그럼 갔다고 후회해서 다시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무슨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박보사. 신문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간절히. 당신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 그 외에 이면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요. 그 말을 믿고 이사를 가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중요한 건 주도성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그 삶은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철저하게 부모 주도로 아이를 관리하는 모델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 소비에 적합한 모델이거든요. 전 사회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이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부모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엄마 주도로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는 관리를 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어머님들 댁에 가시면 함께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 한 명이 있죠. 있죠. 근데 그 인간이 날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싫은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관리받는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감싸는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신세계를 감싸는 안개. 그러니까 애들은 현실과 직면하지 못해요. 애들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 그러려면 뭘까요? 짜릿한 자극을. 그래서 애들이 되게 단순하고 어리석어져요. 부모가 관리를 할수록. 근데요, 묘한 역설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가 관리를 안 해. 뭐 대학교 가고 취업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예. 아니 뭐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현실이 빤히 보이죠.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죠. 엄마 나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 현실을 직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되게 부모의 역할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때가 되면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아이가 깨닫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 주시는 미리 깨닫게 하려고 무리하게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아이는 스트레스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진 아이는 뭘까? 어리석어지거든요. 이러면서 악순환에 빠지죠.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이제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 너무 존중하면 안 돼. 그때 오히려 확 잡아가지고 바짝 당겨놔야지.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어. 이게 이제 대치동 문화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주도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불안한 경우도 이거를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면 아이 스스로도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강남에는요. 제가 예전에 타워 팰리스족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요. 매우 주도적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특히 엄마가 너무 치밀한 거예요. 얘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한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숨 쉴 틈도 없어요. 음. 예. 근데 너무 힘들지만 음. 자기가 뭐 아무리 머리를 써도 부모가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 애들이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냐면 그래 부모가 원하는 것은 소위 의대 합격증인데 그거 나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합격증 선물 주자 부모한테. 그리고 유산 물려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들게 하자. 하자. 하지만 유산 물려받는 순간부터 달라져. 두고 보자. 아. 복수심을 제가 느꼈어요. 그 아이들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모 역할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혼란입니다. 혼란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이제 이 학부모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거고요. 아이 주도다, 부모 주도다 이게 둘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철저한 저는 상호 존중과 신뢰, 콜라보, 협력하는 모델이 제가 확인한 유일한 성공 모델이었어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화가 안 돼요. 네. 상품화가 안 돼요. 아. 다 개별화되죠. 예. 아시겠지만 사교육 시장은 모두가 다 함께 보는 시험이 뭘까요? 강력해져야지만 시장이 커지죠. 그렇죠. 바로 그게 수능이죠. 예전에는 특목고 시장도 그렇게 컸었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됐었죠. 예, 특목고 입시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발고사를 인정할 때, 예.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죠 한때 예. 역사에서. 배우내고 막 경쟁률 그럼요. 치열하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 저도 뭐 그 사고력 수학 문제 이런 문제 보면 그거 사실은 정말 그 사교육을 받으라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권장한 거나 마찬가지죠.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처럼 입시에서 무너져요. 지금 상류층이 주도하는 소위 사교육 무한 경쟁에 대부분의 중산층 부모들이 뛰어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십조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죠. 그리고 학교의 진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뭘까요? 주로 학원 진도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모두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음.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라고 할 때요. 네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교육의 진도가 공교육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보충이나 심화 이거는 이제 학교 진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는 게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모들은 어떤 기준도 없는 겁니다. 아이에게.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무조건 초반전에는요. 무한 경쟁에서 앞선 아이들이 무조건 뭘까요? 좋은 결과를 내놓죠.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예. 초반전에는요. 부모 주도하에 아이를 끌고 가는 음. 경우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음.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습량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진도가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근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방에서 뭐 전교 1등하는 친구들 대치동에 오면 중간도 못 간다.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소장님. 실제 그래요. 그죠? 중간도 못 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학습량이 절대적인 차이인가요? 이제 그게 학교에 제가 볼 때는 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 대치동 정도 가면 중학교마다 고3 과정까지 끝낸 아이들 있죠. 한 반에 최소한 10% 정도는 돼요. 지방의 전교 1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걔는 정상적인 자기 학년에 맞는 진도를 공부해서 전교 1등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치동에 가면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고3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인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학교가 변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중학교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별을 해야 되니까. 중간밖에 못 가요. 근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문제가 이제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이제 고3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면 네. 당연히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죠. 예. 근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고2, 고3 되죠. 그러면 결국 뭘까요? 만나겠죠. 만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아이 공부시키기 너무 어렵다라고 정말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예. 그 왜 어려울까요? 부모님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과연 이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일단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에 뛰어들면 그 순간부터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내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강남에 가서 전교 1등을 해도요. 예. 불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집에는 수학 벌써 끝냈대. 그렇죠. 주변 얘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저는 이제 속된 말로 그걸 아사리판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도요. 놀라운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안정돼 있고 공부를 선행을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표정도 밝고요. 되게 인성도 바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삶에 뭘까 리듬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얘기하는 예습과 복습인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고 관심 갖기와 확인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공부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시험만 보겠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잠깐 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 공부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 다 지금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애가 공부를 안 해.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럼요. 성적은 나중 문제고. 근데요, 왜 공부를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일단 1번 집단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들은 실험에 투입됐을 때 오히려 노력한 정도가 뭘까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이 친구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공부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죠. 네. 근데 이번 집단을 보면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시험으로 압박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죠. 잘 쓰는 방법이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노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미하죠. 네네. 근데 오히려 3번 집단 같은 경우는 야, 너 학생이야. 학생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예. 오히려 이렇게 뭘까요? 자신의 역할을 자각시키니까 오히려 그게 뭘까요? 동급에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4번 집단은 이제 공부를 왜 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동기나 진로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네요. 물론 진로도 있지만 중요한 게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 실제감이라는 거거든요. 학습 실제감. 뭐냐? 온라인 환경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 또는 교수 실제감.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이지만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가 날 도와주고 있다고 같이 느껴야 된다는 있다. 겁니다. 예, 바로 예, 거기서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음. 두 번째가 바로 인지적 실제감이에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 친구들이 옆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낄 때 비로소 학습 실제감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학습 실제감이 긍정적일 때 아이들은 뭘까요? 학습 아무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뭘까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어려워한다.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영어 해결해 줄게. 나한테 보내. 수학 성적 올려줄게.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책도 많고요. 너무 많죠. 네, 그죠. 그리고 그게 가장 가까이 있죠. 그렇죠. 선택하기에 그렇죠. 가장 쉽죠. 근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습과학을 좀 널리 보급하자.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지금 모든 사교육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네. 소비를 하려면 합리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누가 부모님 편에서 얘기를 해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소장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아이한테 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로 시험 용도로 보내요. 그럼요. 문제 예, 많이 예. 풀게 예, 하고. 예, 예. 그렇죠? 사교육을 이용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치동에서도 그런 좋은 사교육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 과학, 또 역사, 철학 쪽에. 뭐냐? 아이가 뭔가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수학도 뭘까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진도를 따라가면서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뭘까 경험하고.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편집장님 어떠세요? 고민하다가 이게 딱 이해가 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쾌감이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찝찝한 사람 없거든요. 없죠. 그게 학습 본능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네. 영어 학원을 보낸다. 영어 사교육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어가 뭘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제가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한테.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집단이 공부를 한 겁니다. 성적이 65점 정도 나왔어요. 기말고사 성적이.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40점이 안 되죠. 네. 근데요, 공부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봐라,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집단이 이렇게 성적이 다르네요. 월등히 뛰어나죠. 예. 중요한 것은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어. 너 수학 안 돼? 그러면 동네에서 가장 빡세게 수학 진도 나가는 학원을 보내. 너 영어 안 돼? 그럼 동네에서 뭘까요?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학원을 보내. 이렇게 가면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아이가 학습 부진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진찰도 안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아이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전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걸 배우는 거다.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일수록 뭘까요?
의미인 걸 배우고 느끼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마 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순간순간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재밌네? 저거 중요한 것 같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채워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사실 그때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고 의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또 너무 착해서 그런지 그런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오죠. 어떤 시스템이든. 그러면 그 시스템 훌륭한데? 근데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올랐어. 네. 네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 임마. 파워파 제대로 성적 올랐잖아. 우리 아이를 탓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소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달라진 사례, 그리고 아이가 재미를 느끼는지 즐거운지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 부모 역할이 모든 게 다 얽히설켜 갖고요. 예. 지금 뭐 제가 뭐 또 그 질문을 하시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아니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아주 않기 간단합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는 건가요? 간단하죠. 아. 예, 그러니까 성향상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부모 네. 역할은 공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음.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이가 어릴 때 네. 태어나면서 어릴 때는 왕처럼 받들어라. 그다음에 조금 크면 종처럼 부려라. 종처럼 부려라. 무슨 얘기냐?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보통 영아기 말기 유아기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기 시작할 때 네. 그때는요 네. 별다른 토를 안 달거든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처럼 부리라는 얘기가. 음. 그리고 나선 친구처럼 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친구처럼 대하라.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앞에 예. 이제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제 질문에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공부가 진짜 아이들 인생을 위한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공부예요.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시험 공부가 우리나라의 공부입니다. 근데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서바이벌이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다른 경쟁자들 다 물리친 사람? 유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식 시험 공부에 유리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걔들이 거의 뭘까요? 저는 정해진 승자라고 봐요. 예정된 승자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입시에서도 예정된 승자가 있나요? 그렇죠. 시험 공부에 유리한 아이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종의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은 그들을 뭘까요? 전면에 내세워서 끊임없이 상위권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위권의 다수. 제가 볼 적에. 근데 절대 다수는 중위권이니까. 그들은 절대 상위권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그렇죠.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이들 학습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때 그 판단은 성공 사례에 현혹되는 것,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공한 건 너야. 그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달라.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학습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 학습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섭취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르죠. 왜? 내 입맛이 다르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 중위권 학생들도 그 학습 과학을 알면 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모두가 1등을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중위권이 모두가 상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요, 현실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중위권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과학적 원리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거의 포기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한 학습 실제감. 근데 그걸 좀 더 저는 쉽게 우리말로 공부 감정이라는 말로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공부에서 나름대로 공부 감정이 좋으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중위권 아이들은. 공부는 세 가지 맛이 있거든요.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세 가지 맛이. 이걸 느끼면은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못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아이가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면 돼요. 상위권 아이들은요, 다양한 목적으로 공부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죠. 보상을 충분히 받으니까 계속 공부할 동기가 충분히 생기겠죠. 부모가 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네. 중위권 아이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느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결국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100m를 빠른 속도로 갔어. 속도가 느리죠. 그럼 더 가면 돼요. 속도는 못 따라가도 한 번 더 하거나 더 가면 돼요. 그때까지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공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없으면 12년에
학교에서의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중위권의 심정은 이런 거거든요. 해도 잘 안 돼. 해도 안 된다. 예.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뭘까 미안하기도 하고 음. 자기도 하기 싫은 일로 머릿속에 등록이 된 거예요. 공부라는 게. 네.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들은 공부라는 친구랑 사귄다는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귀는데 그 친구랑 좋은 일이 있으면 뭘까요? 가깝게 지내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멀어지죠. 예, 그렇죠. 그 아이들은 이미 공부 추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공부라는 걸 떠올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떠올릴 때, 아, 만나고 싶다. 근데 어떤 친구를 딱 떠올릴 때, 나 이번에 걔 나오면 난 안 가. 난 걔 보기 싫어. 이러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요즘 아이들의 공부 추억은 대부분 사교육일 것 같아요. 엉망이죠. 그리고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아이들, 특히 중위권 아이들은. 네.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도 잘해요. 우리나라에 한국식 시험 공부라는 게임이 있는 거고요. 그 게임 방식이 유리한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위권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우리 아이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코스프레 하다가는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되고요. 반드시 갈등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모님은 상위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교육을 투입하겠죠, 아이한테. 근데 그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아이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이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눈치 보기 바쁘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무기력한 쪽으로 빠지고요. 좀 외향성이 강한 친구들은요. 네. 부모님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엄마, 나 이 정도까지인데 이제 포기하시죠. 반항하나요? 이게 이제 사고 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정해진 레퍼토리입니다. 요즘에는 게임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게임과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돼 있다. 제가 이제 3대 마음 영향소라는 걸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부정적 감정이 많아. 그러면 당연히 뭘까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죠. 제가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외톨이야. 견디기 어렵죠. 내 든든한 내 편이 있다라고 그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네 편이야.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자율감이라는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그 집단이 있긴 한데 그 집단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틀어지고 있어. 이것도 괴롭죠. 일정의 자율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능감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 이 집단에서 불안하죠. 불안해요. 너무 그죠? 불안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도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3대 마음 영향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발 매일매일 채워주셔야 된다. 아이한테요. 한 번에 먹인다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밥 주듯이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마음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엄청 상황인 부족하죠. 거죠? 경쟁 강도가 워낙 강해졌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이 3대 마음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섭취하는 법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게임이죠. 공부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요. 느린 속도대로 천천히 오래 가면 돼요. 꾸준히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게 상위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시간이 수능이란 시간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물론 재수를 한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는 좀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간을 막연히 기다려주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하고 둘이 함께 가잖아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걱정이 많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인기학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있는 엄마랑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요. 근데 이 아이는 느린 아이야. 좀 한번 빨리도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볼까요? 후퇴하기도 하고. 자기 속도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그게 가장 빠른 시간이다. 비교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중위권 부모님들이 아이 잘 키우시려면 아이 관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아이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 세탁기 그런 편의시설이 없을 때는 부모가 아이를 먹이는 것, 재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떠세요? 부모님들 보면 존경스럽죠. 존경스럽죠. 열심히 사시는 모습. 고생하면서. 맞아요. 그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갖 편의시설이 부모 역할을 편리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가 날 낳아준 것 같은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 보면 살면서
모범을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어, 실제로요. 대치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의 예. 뒤에는요. 네.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의 삶이 달라요. 이를테면요, 네. 소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에 절도가 있죠. 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까요? 계획을 세우고 하고 나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는 그게 공부 습관으로 전화되는 아이들이 공부 쉽게 하는 거거든요. 습관형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좀 고마워. 우리 아빠가 고마워.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와 우리 엄마는 나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 같아. 우리 아빠는 가끔 뭐 얘기를 하는데 짜증나.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지만 후자 쪽을 굉장히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면서 부모가 시키는 걸 하고 싶겠습니까? 네? 하고 싶겠나요? 안 하고 싶죠. 그렇죠. 만약에 했으면 생색내고 싶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는 부모로 살 도리 다 했거든. 이렇게 자기 위로밖에 남는 게 없는 이런 이제 부모들이 되는 거고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도 학원 엄마가 갔다 와 줬잖아. 그러니까 학원 갔다 왔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 게임하는 거 놔둬.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살아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예. 아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 고마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즘 아이들 마음대로 관심도 못 갖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시험 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거든요. 나보다 시험 잘 봐라. 이거 외에 너의 관심은 오로지 나보다 시험 잘 보는 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에 대한 전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독특한 자기 삶에 대한 뭔가 의욕이 관심이라는 걸로 표출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가 내 관심에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네. 그게 이거는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렇죠. 예. 이거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상위권 만들어주겠다는 유혹 떨쳐버리는 게 일단 핵심이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공식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중위권 부모님들 나의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필요한 걸 내가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경제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보다 좋은 성적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면서 의미 있게 배우고 있다면 그리고 나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로서 부모 역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못다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아이도 없고 문제 부모도 없습니다. 문제 사회가 문제일 뿐이거든요. 사회가 문제다. 네네. 모든 부모는 훌륭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로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예, 그죠? 없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예.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도 뭘까요? 유일무이하겠죠. 유일무이한 존재죠. 네, 오늘 박재훈 소장님의 말씀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